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 얼마 있으면 될까요? 3억? 5억? 아니면 10억? 제가 30년 동안 노후 자산 구조를 연구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부분 돈만 어느 정도 있으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집도 있고 저축도 좀 있고 연금도 나오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자산이 10억이 넘는데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자산은 적은데 훨씬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김세환입니다. 30년 동안 노후 자산 구조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수명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래 사는 게 무섭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장수가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 수명이 건강 수명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85세까지 쓸 돈을 준비했는데 95세까지 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년 동안의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바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자산이 버티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70대 후반, 80대가 되어서야 내가 준비한 게 부족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식으로 믿어왔던 것들, 주택에 관한 생각, 자녀 교육에 관한 생각, 자녀 결혼 지원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180도요. 집 한 채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 자녀 교육에 투자하면 나중에 효도받을 거라는 기대, 자녀 결혼 지원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얼마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요. 이분은 자산이 꽤 있었지만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고 자녀 지원이 계속 이어졌고 돌봄 비용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산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산 수명을 짧게 만드는 진짜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산 수명을 건강 수명보다 길게 만들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노후 준비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정순자 74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본인은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잘 살아서 노후가 걱정 없을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출이 어려워지니 이동도 힘들고 가까운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장보기도 어려워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삶 전체를 흔드는지 몰랐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집값이 높으니까 그걸 믿고 안심하셨대요. 하지만 막상 돈이 필요할 때 집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었고 월세도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건강 문제로 병원비와 돌봄 비용이 계속 나가면서 저축해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정순자 어르신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바꾸셨을까요? 바로 지출 패턴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하신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은 자산을 조금씩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셨습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이 버티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자산 수명을 좌우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균 수명까지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오래 사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산 계획을 85세까지만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92세, 95세까지 사신다면 그 차이만큼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한국통계기관 자료를 보면 5명 중 1명이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만난 권정호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5세까지만 자산 계획을 세웠다가 예상보다 긴 회복 기간을 겪으면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건강 문제로 병원을 오래 다니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자산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빈 사망 연령까지는 산다는 기준으로 최소 계획을 확장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해서 자산 수명이 자동으로 길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나이까지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돌봄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돌봄 문제는 돈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고령층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의 몇 배라는 자료가 있으며 돌봄 인력 부족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상구 78세님은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결국 가족이 번갈아가며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이분은 자산은 충분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기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돌봄 관련 정보와 이용 가능한 체계를 미리 파악하고 긴급 상황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 비용만 계산하고 돌봄 인력 수급 문제를 간과하면 실제 위기에서 대처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혹시 돌봄 관련 준비를 따로 해두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지역 돌봄센터나 복지기관에 연락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급하게 알아보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큰 문제는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자산 구조입니다. 집값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자산이 부동산에 고정되어 있으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일부 국가 사례를 보면 부동산 중심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 시장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만난 정미라 72세님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자산을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집 한 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니까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월세로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되어야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높아질수록 큰 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집을 팔고 새로 구조를 짜는 게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의 자산 구조는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으신가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자녀 지원이 과도하게 이어지는 부담입니다. 자녀가 늦게 자립하면 부모의 자산 수명이 정말 빠르게 줄어듭니다. 일부 조사를 보면 부모 세대의 지출 중 상당히 큰 비중이 자녀 교육과 결혼 지원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문상필 71세님은 자녀 사교육비 지원이 길어지면서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분은 손주들 교육까지 지원하다 보니 어느새 본인 통장이 거의 비어버린 거죠. 자녀의 경제적 자립과 의식적 자립을 일정 시점에서 마무리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다 보면 본인의 노후 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자녀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투자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관리하지 않는 습관이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늘리려고만 하시는데 실제로는 수익을 늘리기보다 손실을 줄이는 것이 자산 수명을 늘리는 진짜 핵심입니다. 세계 여러 기관에서도 장기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인다는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제가 만난 하영우 65세님은 잦은 매매로 손실이 점점 커졌고 결국 장기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안정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단기로 수익을 내려고 자주 사고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손실도 계속 누적됐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화 분산 원칙을 기준으로 유지 가능한 비중만 투자해야 합니다. 급하게 수익을 내기 위한 잦은 매매는 결국 자산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얼마나 자주 매매하시는 편인가요? 만약 한 달에 몇 번씩 사고 파신다면 한번 전략을 재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 악화 속도를 과소평가하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만난 이정숙 77세님은 70대 초반까지는 정말 건강하셨는데 75세부터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비가 급증했습니다. 이분은 건강보험만 믿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건강 악화에 대비한 예비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한 연간 생활비의 2년치 정도는 건강 관련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금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삶의 패턴을 자산에 맞추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산보다 지출 패턴이 먼저 조절되어야 자산 수명이 안정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산은 신경 쓰시는데 정작 지출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결국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 절약만으로는 지속이 어렵습니다. 한두 달 아끼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월 지출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축소하고 장기 지출 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구독료나 회비 같은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서비스에 돈이 계속 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나 보험료 같은 것도 한번 재검토해 보시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혹시 지금 지출 중 가장 줄이고 싶은 항목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산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안 들어오면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자산이 부동산 같은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송미경 76세님은 자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집을 팔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출을 받자니 이자 부담이 크고 결국 급전을 마련하느라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50% 정도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이자나 배당이 들어오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충분하신가요? 만약 부족하시다면 조금씩이라도 구조를 바꿔나가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화 분산, 그리고 정해진 비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산을 오래 버티게 하는 핵심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수익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투자 비중을 정하고 절대 초과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의 30%만 투자하겠다고 정하셨으면 그 비중을 절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중을 넘어서면 감정적 투자가 되기 쉽습니다. 조금 오르면 더 넣고 싶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싶고 이런 감정적 결정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스스로 투자 비중 원칙을 정해두고 계신가요? 만약 정해두신 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돌봄과 이동과 생활 편의를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노년기 리스크는 돈보다 환경 문제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돌봄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다거나 이동이 불편한데 교통수단이 부족하다거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데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돌봄과 교통과 생활 지원 정보는 늦게 알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대기 기간이 길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급할 때는 이용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돌봄 제도, 이동 지원, 생활 지원 체계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셔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신청 방법도 미리 알아두세요. 제가 만난 박영수 80세님은 미리 알아두셨던 덕분에 돌봄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할 때 미리 정보를 모아두셨고 신청 방법도 알아두셨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지금 사는 곳에서 필요한 생활 지원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이번 주에 한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와 조심스러운 지원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자녀 자립은 부모 자산 수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본인의 노후 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돕다가 정작 본인 노후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지원 가능한 범위와 기간을 자녀와 미리 대화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운 대화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관리에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건강관리는 가장 효과적인 자산관리입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면 병원비가 줄어들고 돌봄 비용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김영희 73세님은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분은 작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큰 병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비가 거의 안 나간다고 하셨어요. 일곱 번째는 주거 환경을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이 있는 집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사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나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최동욱 70세님은 미리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셨는데 그 덕분에 외출도 편하고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덟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고립되면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이순덕 75세님은 주 2회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니시는데 그 덕분에 친구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고 사는 관계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보다 자산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자녀 지원 부담, 돌봄 공백, 건강 문제를 충분히 가볍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상식이고 이 상식 때문에 자산 수명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드는 겁니다. 평균 수명까지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자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는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대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아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자산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 자산 비중을 높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 노후 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돕다가 정작 본인이 어려워지면 나중에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투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는 만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장기와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고 정해진 비중을 절대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악화 속도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단순합니다. 자산 수명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을 줄이고 손실 위험을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자립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 패턴을 자산에 맞추고 돌봄과 이동과 생활 편의를 미리 대비하고 건강관리에 꾸준히 투자하고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이 크게 늘지 않아도 오래 유지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자산 중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인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월세나 이자나 배당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조금씩이라도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시길 권합니다. 이 한 가지가 바뀌면 노후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출 패턴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전략이 쌓이면 나중에 큰 차이가 됩니다. 돌봄 정보도 미리 알아두시고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녀와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산 수명 다음으로 중요한 삶의 지속력, 즉 생활 리듬과 건강 수명을 어떻게 함께 늘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 자산 수명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